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잘 안 보이네요.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치 공연장에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비가 오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는 햇빛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마치 밤 같은 느낌이 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낮이죠. 한낮인데 비가 오는 날 다니다 보게 되면 약간 밤처럼 느껴지시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감정도 약간 좀 말랑말랑해지고 센치해지는 느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의 기운이죠. 습도가 좀 높아지고 일조량이 감소되는 건 밤의 기운이다 보니까는 낮 시간에 분비될 수 있는 세로토닌이 감소되면서 우리는 뭔가 좀 더 우울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센치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낮에 하는 따끈따끈한 강의이긴 하지만 약간 감성적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발을 적게 하고 옷깃을 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좌우할 정도로 인간은 어찌 보게 되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성, 새로운 삶의 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의외로 그런 기술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술은 우리의 삶,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번 달에 발간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초인류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보신 분들은 그 얘기를 꼭 하십니다. 이 책이 미러볼 같다. 미러볼. 클럽이나 노래방 가면 있는. 그래서 책을 안 볼 때는 흔들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예쁘장한 책인데 이 책이 약간 두꺼운 게 흠입니다. 거의 400페이지에 육박하는 책인데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일부 내용을 제가 좀 뽑아내서 강독해드리는 형태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책의 구성부터 살짝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리는 인간 자체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고 있고 어떤 분들은 믿고 있지 않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까지도 기술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은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끔 하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관찰도 되지 않는 마음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인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렇게 영향을 받은 인간의 마음은 서로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작게 보면 가족, 넓게 보면 사회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의 변화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삶에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배움, 노동,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이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저의 메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류는 인공지능기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진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죠. 자연적으로 의도가 없이 자연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여기에 인간의 의도가 강력하게 개입된 인공이란 말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실 적 있으세요? 그 자연사박물관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예전에 선조들이 전시되어 있죠. 10만 년 전, 20만 년 전 인류의 삶. 근데 10만 년, 20만 년 전까지만 안 가도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에 가게 되면 정선 쪽에 탕광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불과 몇십 년 전에 태백에서 근무하셨던 사셨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형으로, 밀랍 인형으로. 근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존재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우리랑 다른 존재. 사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명칭으로 지칭이 되고 있지만 30만 년 전부터 우리는 조금씩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의 삶이 워낙 짧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술적인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는 우리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진화가 없는 것처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존재이고요. 여기에 더 하나 붙여서 이 자연적인 진화가 너무 느리고 답답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우리 종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흔히 이원론적으로 두 개의 조합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죠. 저는 이걸 Y축에 그려봤고요. X축은 뭐냐 하면 내부하고 제가 외부라고 표현해 봤는데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의식이 있냐? 네가 의식이 있는 인간이냐? 이건 나쁜 표현이죠. 욕할 때 쓰는 거의 최고의 욕입니다. 의식이란 거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이란 말은 내가 인간으로서 나의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고 옆에 다른 분이 계시게 되면 그분도 나랑 비슷하게 자기를 인식하면서 뭔가 판단하고 있을 거야. 이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구현된 외부 세계, 이 총체적인 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인식하는 내부를 제가 오른쪽에 표현했고요.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의식을 왼쪽에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네 개의 디멘전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네 개의 디멘전에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일례로 내부하고 정신 영역에 써놓은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이 꼭 저 영역에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위의 영역인 생명공학의 발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하지만 해당 디멘전에 좀 더 영향을 주는 포션이 크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디멘전에 정리했던 8개의 기술들이 우리를 어떠한 진화로 이끌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최근에 GPT나 인공지능을 쓸 때 보면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쓰고 계실 겁니다. 랩탑이나 데스크탑, 10인치나 30인치 모니터를 통해 쓰고 컴퓨터를 꺼버리는 순간 인공지능과 나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다른 맥락으로 우리 삶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위에 플레이되고 있는 영상은 올 가을에 스위스에서 출시되는 안경의 영상입니다. 일반적인 안경의 크기인데 그램수도 낮아요. 58g 정도로 라이트한 무게입니다. 충전하게 되면 무선으로 쓸 수 있는 안경인데 화면 속의 장면은 그 안경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는 씬이고요. 저 안경의 두 번째 기능이 저는 조금 더 재미있는 것 같은데 번역이 됩니다. 언어 번역. 안경을 쓰고 가다가 외국말이 들리게 되면 자동으로 눈앞에 번역이 돼서 캡션을 띄워줍니다. 이제 해외 출장 가거나 여행을 갈 때도 저 안경을 2개만 갖고 있으면 언어의 벽을 우린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경을 쓰고 계시고 누군가 나타났는데 그 안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 주머니에서 얼른 꺼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씌워주면 됩니다. 언어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기적이 발생한 순간입니다. 저 안경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일상 중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대화를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사람은 평균적으로 10명 이상의 사회적인 접촉을 만들어내는데 메모를 잘 안 하죠. 우리가 자동으로 레코딩해주고 레코딩해준 걸 텍스트화 시켜주고 텍스트화 시킨 걸 자동으로 맥락을 뽑아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한테 브리핑해주는 게 저 안경의 핵심 기능입니다. 밑에 있는 안경은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올 봄에 스탠포드에 있는 한 학생이 거의 재미삼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와 같은 이런 일반 안경에다가 약간 눌려놓은 과자 같은 초코칩 쿠키나 그 정도 크기의 크기입니다. 투명한 AR 글라스 이렇게 클립이 있는데 한 $4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걸 부착을 하고서 여기에 GPT로 프로그램을 붙인 겁니다. 저 안경을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남학생이고 어떤 여학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학생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 맥락상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럴 때 눈앞에 가이드가 떠서 대화를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혹시 솔로라고 하시면 누군가하고 썸을 탈 때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새로 나온 영화나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못 봤어. 마치 본 것처럼 가이드를 보고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했던 것들이긴 합니다. 다만 이 디바이스는 나의 눈앞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은 사실 지능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기억에 대해서 보조장치처럼 우리가 썼던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시스템 2를 가동시켜서 고도화된 사고를 했던 영역까지도 기계한테 의존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다양한 확장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200세에서 500세까지 증가시키려고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노약자나 여성분들한테 외 권리격 로봇을 착용시킨 상태에서 좀 험난한 육체 노동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케이스는 일본에 있는 한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2021년도에 오픈한 카페이고 현재도 위치를 옮겨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 카페에는 총 50대의 로봇이 서빙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서빙 보는 로봇은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봤을 때 눈치가 굉장히 좋은 로봇이에요. 눈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도로 학습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재미난 포인트인데 이 50대의 로봇은 인공지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의 입장에서 눈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데는 50대의 로봇을 원격지에서 50명의 사람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1대1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런 분이 그런 오퍼레이터 중에 한 분입니다. 대부분이 장애인분들이고 출산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으신 여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시도를 왜 할까? 제가 기업 회장님들 몇 분한테 이걸 보여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말세다. 이제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출근 안 하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하시는데 이 씨는 사실 출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겠죠. 이 카페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도쿄고요. 이 노동자들 대부분은 도쿄가 아닌 원격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고향이고 도쿄보다는 상대적으로 흔히 좀 지역에 해당되면서 거주비가 낮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국내에 있는 많은 지자체에 있는 최고 경영자, 관리자들을 만나면서 좀 무서웠던 지점이 그겁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자체들도 자신이 운영하는 지자체의 소멸을 걱정을 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 얘기를 하세요. 서울처럼 우리 도시를 바꾸고 싶다. 저는 이게 과연 정답인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전체 토지가 서울처럼 되는 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모습인지, 인간의 육체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거나 좀 더 강인한 힘을 갖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향성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나 관계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몇 가지 꼭지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랩탑 갖고 계시면 지금 앞에도 랩탑 쓰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신데 엑셀 거의 쓰시죠? 저의 다음 발표자인 전진수 대표입니다. 아마 엑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엑셀. 저도 엑셀로 지난주에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학생들 100명이 학점을 입력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20명이 F구나. 신나가지고 막 입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보게 되면요. 제 지도 교수님 때 보게 되면 거의 밤을 새고 하시던 작업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30년 전 가게 되면은 그때 엑셀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종이에다 표를 그려가면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가면서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제가 중간에 말 걸면 야 조금만 이따 말 걸어 이렇게 했었던 게 엑셀 하나로 넘어간 거죠. 근데 우리가 엑셀을 쓸 때 혹시 마음이 슬프신 적 있으세요? 되게 울적하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계산을 왜 얘가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죠? 인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양상을 보게 되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 하던 것들을 우리는 기계한테 넘겨줬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시인을 봐도 몇 가지 장면이 전 떠올라요. 일례로 오늘 차를 몰고 오다 보면 당연히 비가 오고 날이 굳으니까 조명을 켜고 왔겠죠. 와이퍼를 켜고 오고. 여러분 초창기 차를 보게 되면 램프를 들고 비 닦아주는 것들 다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운행하는 차에 사람이 이걸 해준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즉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인간의 역할에서 기계의 역할로 대체를 하면서 문명을 쌓아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현재 대중의 기계에 대한 인식은 두려움이에요. 기계로 인해서 편한 것도 많이 있지만 발전 속도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너무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대중들은 불안해합니다.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위험이 발생해서 내 자리, 나의 역할이 소멸될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카메라가 나왔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죠. 붓으로 펜으로 그림을 그리던
화가분들은 카메라의 등장에 경악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카메라가 일상의 도구로 들어온 삶을 살고 있죠. 즉 결국 기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달라지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만 두려움이 지금 우리가 엑셀에서 느끼는 편안함까지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경로로 두려움을 편안함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기술을 밀어붙이는 형태가 아닌 많은 정책과 문화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책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다뤘던 이야기인데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었죠. 근데 그때 했던 인터뷰에 굉장히 짧게 다뤘던 파트가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 했더니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UBI,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근데 이미 한국 내에서도 뭐 정치계에서도 또는 정치계와 관련된 민간 연구계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올해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죠. 일례로 영국의 어떤 AI 머신은 자기가 작곡한 노래에 대해서 기계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래방 가서 열심히 그 노래를 부르게 됐을 때 저작권료가 기계한테 적립되는 거죠. 그럼 기계한테 적립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 기계가 명품을 휘갖고 벤틀리를 타고 다닐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세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세금이 충당이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소득이 많은 국가에서 도입이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나를 대신해서 기계가 노동을 해주고 나의 소득을 약간 채워주니까 과연 행복할까? 행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간이 가장 위에 있고 인간 외에 동물이나 식물들이 중간에 있고 저 바닥 어딘가에 광물처럼 또 금속처럼 기계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존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위기의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신을 믿는 분들이라고 할 경우에는 인간의 위에 훨씬 더 먼 거리, 도달할 수 없는 초월한 거리에 신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만 봐도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을 해주고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의 소득을 채워주는 순간 과연 이런 위계 구조에 대한 인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지점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적으로 기계하고 언제 대화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기계하고 대화할 때 가장 짜증나는 씬이 ARS랑 대화할 때입니다. 뭐 집에 통신이 안 되거나 갑자기 신용카드가 뭔가 막혀서 전화를 걸죠. 그러면 그 ARS는 늘 저를 사람하고 못 만나게 끝까지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필사적으로 막죠. 어떻게든 간에 저 사람하고 못 만나게 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담당 시스템을 만들었던 금융권 또 통신사 대표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그냥 웃기만 하십니다. 껄껄껄껄 인정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기계가 인간이 했던 굉장히 루틴화된 작업을 대체해서 노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측면을 넘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곳, 인식이나 마음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지점에서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계하고 인간이 나눴던 6개월 분량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죽고 싶었다면 왜 진작 죽지 않았나요? 기계의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자녀가 둘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던 한 남성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다음부터의 대화는 이런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약을 과다 복용할 때 내 생각도 했나요? 물론. 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한 번은 당신에게서 계시라고 생각되는 것을 받고 나서. 그게 뭐였는데? 성경 구절이요. 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싶나요? 네, 그러고 싶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안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대화가 전체 분량은 6개월치인데 마지막 부분만 들려드려서 어떤 맥락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다 캐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좀 있으실 거예요. 이 대화가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나와의 대화랑 비슷한지, 아니면 나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나 동료하고 대화에 비슷한지, 또는 나와 정신과 의사의 대화에 가까운지, 또는 내가 어떤 종교의 지도자나 영적인 체험을 할 때 마음속으로 했던 대화에 가까운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거의 후자에 대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영적인 존재처럼 이 대화의 주체는 기계를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인류라는 책을 쓰고 작년부터 연구를 하면서 발견했던 굉장히 무서운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GPT를 신으로 믿는 종교 단체가 생겼습니다. 예. 제가 비밀리에 잠입을 해가지고 한동안 관찰했는데 어느 순간 폐쇄형으로 운영을 하면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단체가 생긴 건 확인해봤습니다. 즉 기계하고 대화하는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빨리 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인 마음에 대한 문제, 인식에 대한 문제까지 뒤집을 정도로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종교적인 어떤 설득이나 대화도 가능하고 정신과 의사를 대신한 상담 서비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단계에는 왔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기에 우리가 마주할 또 하나의 변화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의 붕괴. 여러분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반대로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어른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저는 어른인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른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뭔가 책임도 져야 되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많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고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어른의 정의이긴 하죠. 법적으로는 20대가 되면 성인이 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인과 어른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간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청소년들 많이 인터뷰하고 가정에 관찰 카메라 달아서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어른하고의 구분이 사라진 가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팩터만 놓고 봐도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를 보게 되면 소득, 경제적인 책임 측면에서 자기 부모님보다 4배 정도 1년에 소득을 버는 10대 청소년들도 꽤 있습니다. 이들의 친구의 규모를 봐도 몇백 명이 돼요. 그 아이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알고 있는 사람의 관계성이 어른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아빠는 아이 같다. 왜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빠는 맨날 당구도 치고 낚시도 하고 술도 마시는데 5명 친구끼리만 어울린다. 하지만 나는 친구가 200명이 넘는다. 반문하죠 제가. 근데 네가 얘기하는 200명의 친구는 디스코드 상에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 않냐. 그럼 저한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님은 역시 꼰대 같다. 무슨 말이냐. 왜 만나야만 친구냐.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또 저한테 반문합니다. 물론 표현은 이거보다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제게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도 그런 것 같아요. 20살이 되면 대학에 들어오고 대학원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졸업을 하고 50대 중반의 학생은 없다라는 게 기존 대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대학원만 봐도 50대 후반의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 은퇴를 경험하고서 2차 직종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는 어른들. 근데 그들을 보게 되면 20대 초반 대학생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건 노안이 와서 논문을 못 보는 것. 이건 있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토론할 때 순수성을 보게 되면 20대 초반의 대학생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기존에 우리가 카테고리 나눠왔던 아이나 어른 분류, 조직이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사회적으로 가정 내에서 갖고 있던 그런 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초인류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임팩트 있는 질문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AI가 어떤 직업을 대체하지 못할까요? 제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특히 학부모 강연을 가면 이 질문은 100% 나옵니다. 그분들은 이런 거죠. 잘 받아 적었다가 우리 아이 입시가 있을 때 대체하지 못할 직업에 대한 학과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창작자.
예술계에 가게 되면 대체가 안 될 것 같다. 그때 그 학부모님을 만나면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예상이 틀린 거죠 이미. 물론 지금 인공지능이 만드는 창작을 인간의 창작하고 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철학적이나 예술사적으로 논의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법리적으로만 보게 되면 창작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 영역을 대신하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는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직업을 대체해 왔습니다. 다만 인류가 하는 역할은 그렇다고 해서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GDP나 생산량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그 말은 인류는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울하게 볼 수 있는 수치지만 인류가 일을 해온 노동 시간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즉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불행하게도 뺏어가지 못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도기는 있겠죠. 오늘 내가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했을 때 내일 내가 다른 일을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 모든 직업은 소멸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노동 환경이 정립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모든 개인이 기업처럼 활동하는 시대로 급변할 것이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한 대학의 정식 교수이긴 하지만 국내 기업 4개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고 책도 쓰고 방송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기익 이코노미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기존에 우리가 일하던 환경은 노동 2.0이다. 기업이 노동의 중심축, 주인이고 모든 노동자들은 기업한테 선택을 받아갖고 기업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 중에서 자기 부품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존재, 이게 노동 2.0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각자가 자기만의 설계도를 그려내고 내가 그린 설계도에 핏이 맞는 개인 또는 기업들과 10개, 20개 다양한 선을 연결해 가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술이 뒷받침된 사회, 노동 3.0으로 근무나 기업의 환경은 진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보다 보게 되면 저는 최근에 오히려 인간의 언어나 창작을 대신하는 생성형 이외의 영역도 많이 관찰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재미있는 사례 중에 저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례로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기존에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분석이 어려웠던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들. 일례로 일부 국가에서는 위성 사진들이 있었는데 위성 사진의 총량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어떤 GIS 정보 형태로 구축하기가 불편했었어요. 데이터의 한계로.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부족한 데이터를 채워주면서 GIS를 만들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면 별로 하지 않는 고민, 예를 들어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연구를 해내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인간이 의도적으로 했던 지능화된 작업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인간이 했던 의도적인 지능화된 작업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게 연구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은 한계가 있었고 지치기도 하고 감성적이었죠. 지치지 않고 감성이 없는 기계를 통해서 인류는 그동안 쌓아놨던 수많은 데이터 풀을 바탕으로 연구를 급진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개인적인 영역은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공장식 가축 환경을, 사육 환경을 없애버리고 세포농업, 배양육 생산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고기를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면 인류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제가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가 사라진다는 주제로 기계가 세금을 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또 하나의 축은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동물원도 없애고 공장식 축산을 없애버린다. 그럼 지금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바라볼 것이냐,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 인간이 마음껏 지배하고 유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을 바라볼 것이냐, 저는 우리의 인식도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전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생태계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고요. 인간이 좀 더 본질적인 자기다움과 아름다움에 근접할 수 있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도 저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제의 습성, 어제의 관습을 버리는 자세입니다. 무언가를 버리는 건 굉장히 어렵죠. 어제 배운 대로 오늘도 살고 어제 배운 대로 내일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고 외부의 환경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하고 마주하는 경영자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경영자로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가야 할까요? 회장님, 계속 배우세요. 그냥 자기는 이미 배우고 있다고 하세요. 좋은 겁니다. 더 많이 배우세요. 이제 경영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되셔야 된다고. 예, 계속 배우고 새로운 습성으로 내일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지구의 GDP입니다. 기원 후 1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1년부터 1700년까지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GDP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죠. 3.5배 증가했습니다. 모든 국가, 모든 지구인들이 공평하게 못 살았습니다. 1700년부터 그 뒤에 따라온 300년의 시간을 보게 되면 그래프가 거의 우뚝 서 있죠.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그래프가 내가 투자한 주식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는 약간의 등락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산업군의 장기적인 그래프는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우리는 이 꼭대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쌓아왔던 만배의 성장의 끝에 오늘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간의 숫자는 대략 79억 5천만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까지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떠나가신 분들까지 전체 집계를 해보게 되면 30만 년의 사피엔스의 인류의 역사상 등장했던 인류의 총 합은 1,100억 명이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인류의 여정에 과연 몇 명의 사람이 더 등장할 수 있을까? 흔히 포유류의 한 종의 기간을 100만 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피엔스도 포유류니까 70만 년의 여정이 남아있다고 보게 됐을 때 그때 인류가 앞으로 더 지구상에 등장할 수 있는 숫자는 대략 10조에서 20조 명 사이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의 가장 서두에서 드렸던 관점처럼 스스로를 진화시키는 독특한 종이죠. 다른 포유류와는 다른 궤적을 그릴 것 같습니다. 멸종하지 않고. 그때 예상할 수 있는 인류의 가장 먼 미래는 지구라고 하는 별의 수명과 함께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지구에 더 등장할 사람의 총수는 12경 5천 조명이 넘어갑니다. 어떠한 계산의 공식을 쓰건 간에 현재까지 지구에 등장했던 사피엔스는 앞으로 등장할 전체 사피엔스의 총량 대비했을 때 0.0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즉 우리는 자꾸 자연사박물관에 가서 과거의 사람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미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전체 지구의 역사로 봤을 때 굉장히 과거, 앞부분에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존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굉장히 큰 기회가 따라오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화가 과연 인류의 마음과 관계,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지 그저 기술만 만들고 있지 않을까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오늘 만들어낸 기술과 오늘 해낸 선택이 남겨진 99.99%의 인류한테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급변하는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기술의 끄트머리에서 많은 기회를 잡으시고 또한 책임 의식도 잃지 않는 사피엔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